먼저 프린트 1페이지,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 6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다. 1번 신라와 당이 연합하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른바 신라와 그 다음에 당나라는 손을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쪽에 이제 대동강이라는 강이 흘러갑니다. 자, 여기에는 한강이에요. 한강.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당시에 당나라와 그 다음에 당나라와 신라는 이 돌궐과 고구려와 백제와 왜가 손을 잡았던 거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수나라와 당나라의 그런 전쟁이 터지기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반도 내부에서는 백제가 바로 옛날 성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이 신라에 공격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이 의자왕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서 당시에 전투를 벌여서 초창기에 바로 신라의 매우 중요한 여러 개의 성 중에서 무려 40여 개에 해당하는 성들을 전부 다 탈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유력한 왕위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던 무게감이 있던 사람이죠. 바로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을 고구려에게 파견을 해서 계속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고구려의 권력자였었던 연개소문은 신라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한강 이북의 땅을 바로 고구려에게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죠. 그리고서 김춘추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 68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 68페이지에 김춘추의 외교 나오죠. 하지만 김춘추는 이때 당시에 연개소문의 부하에게 뇌물을 바치고 몰래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당나라로 가가지고 같이 예감을 하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 과정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 당나라와 신라는 밀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밀약은 프린트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스 별표 2개, 내용 대동강 이북 박스. 대동강 이북은 이쪽이죠? 여기. 이 대동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북한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로 평양이죠. 여러분들. 평양 바로 밑에 흘러가는 강이 대동강입니다. 그런데 대동강의 이북 지역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대신에 대동강의 이남 지역은 신라가 전부 다 차지하는 걸로 약속을 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내국노 같은 그런 인간들이 바로 이 신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전부 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신라로서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동강 이남 박스 신라 빈칸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문물과 제도를 빈칸에 또 적겠습니다. 신라가 수용한다. 이런 것을 이제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당나라와 신라가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나당 동맹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당나라가 몇 번에 걸쳐서 이 고구려를 침공했고 나당 동맹에 입각해서 이 신라는 고구려를 침공을 했었지만 그렇지만 당시에 백제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방해 작전과 그다음에 신라도 당나라가 꼭 그렇게 무력으로 성공을 하는 것을 원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을 전부 다 실패합니다. 신라는 사실 고구려보다 진짜 문제는 백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해주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단이 하나 일어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2번 백제의 멸망. 원인은 지배 세력의 분열로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4번에 걸친 이 고구려에 대한 공격이 실패하게 되자 몇 번에 걸친 고구려 공격을 또 시행했었던 당나라의 최고의 성군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당태종은 자기가 죽을 때 유언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남겼냐면 앞으로 절대로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대요. 근데 항상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죠. 바로 그 자식이었었던 당나라의 고종 때 신라는
당나라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백제를 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당나라는 그때 당시에 신라의 말을 듣기로 해요. 왜냐면은 이 방어 라인이 너무 견고하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북쪽에는 돌궐, 힘은 세긴 한데 얘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땅이 너무 넓어서. 그러다 보니까 쫓아다니다가 지치고, 고구려의 경우에 직접 맞서 싸웠는데 맨날 패배해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하긴 한데 너무 멀잖아요. 가다가 태풍 불면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지역이 바로 이 백제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신라의 말을 들어서 백제를 침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백제는 바로 의자왕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충과 같은 충신들을 귀양 보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삼천궁녀로서 대표되는 향락 생활을 하면서 백제의 힘을 고갈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 당나라의 군대가 10만 명의 군대가 이제 상륙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백제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당나라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군대는 될 수 있는데, 당시에 신라 쪽에서는 당나라가 먹을 식량을 잔뜩 가지고서 오는 5만 명의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그런 군대가 있었거든요. 이 군대를 쉽게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군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바로 귀족들의 그런 사병들을 박박 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제의 명장 중에 한 명인 계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5,000명 가지고서 5만 명을 막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당시 계백은 그 자리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자기의 죽을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당시에 적에게 능욕을 당할 바엔 차라리 내 손에 죽어라 라고 하면서 그날 밤 자신의 아내와 그 다음에 자신의 자식들을 전부 다 한 칼에 죽입니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전투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김유신 장군은 바로 5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서 엄청난 식량을 가지고 이 계백과 대판 붙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짐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짐을 진짜 이루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것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서 5만 명의 군대와 5천 명의 군대가 싸웠는데, 계백 장군의 5천 명의 결세대는 5만 명의 신라군을 번번이 물리쳐냅니다. 문제는 당나라 군대가 바다에 건너서 백제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거의 식량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서 신라의 군대와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라에게서부터 곡식을 이제 전달받지 못한 당나라의 군대는 배를 쫄쫄 굶다가 그냥 집에 가거나 아니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김유신 장군의 마음은 되게 급했지만, 그렇지만 이놈의 계백 장군의 군대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그래가지고서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한 가지 깨달을 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부장의 아들이 당시에 화랑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냐면 반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반굴은 바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서는 5만 명이 보는 앞에서 커다란 창을 딱 들고서 혼자서 바로 계백 장군의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싸웠겠죠. 하지만 그다지 오래 싸우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이 반굴은 잡히게 되죠. 그러자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신라의 진영으로 반굴의 말과 반굴의 목만 바로 이제 말에 실려가지고서 신라 진영에 오게 됩니다. 이른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사회 지도층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함으로써 행동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행동을 벌이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바로 지배 계층의 아들도 저렇게 죽는데 내가 이렇게 목숨을 살려줘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바로 또 다른
김유신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건 부장의 아들에게 네가 바로 신라인들을 위해서 죽어라 라고 얘기했고, 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김유신 장군이 신임하는 부장의 아들이었던 그 화랑은 밖에 나가가지고서 계백 장군의 군대 안에서 열심히 칼춤을 추면서 싸움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계백 장군에게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툭을 벗겼는데 이건 맙소사 자세히 봤더니 얘가 너무 어린 거예요. 10몇 살밖에 안 된 거예요. 10몇 살, 저 밑에 있는 10몇 살 있죠. 이거밖에 안 되니까 당시에 계백 장군은 가서 엄마 젖이랑 먹고 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당시에 이 칼을 빼앗고 손을 묶은 다음에 말 등에다가 이 화랑을 태우고 신라의 진영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진영에 도착했었던 그 화랑이 신라의 진영에서 딱 내렸을 때 바로 그 화랑의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째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가서 죽어야지 왜 살아서 돌아왔느냐 라고 다 얘기하자, 그때 당시에 이제 포승이 풀려진 그런 화랑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는 좀 목이 말라서 다시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정말 물 한 잔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백의 진영으로 다시 한번 칼춤을 추러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면 이 화랑은 그대로 잡히게 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관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창은 바로 계백 장군의 진영에서 열심히 싸움을 벌이지만 최종적으로 또 잡힙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계백 장군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창을 또 보내자니 또 올 것이고 또 오면은 또 이제 군대가 상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관창을 죽이면 저는 결과적으로 계백장 신라의 군대의 사기가 너무 높아져서 계백 장군이 패할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바로 관창을 받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써 이 백제의 그런 운명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한 채로 계백 장군은 관창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목을 바로 말 위에 태워서 신라의 진영으로 보내주죠. 그러자 당시에 그 모습을 봤었던 5만 명의 신라인들은 엄청나게 불같이 분노를 느끼면서 누구가 뭐라고 할 것 없이 너나 없이 전부 다 병장기를 들고 바로 이 백제의 진영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백제의 진영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게 됐죠. 이때 당시에 계백 장군의 그런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군대가 소종방의 당나라의 군대 총대장이었던 소종방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 15만 대군이 백제를 침공을 하게 되자 그러자 백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바로 그 계백과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의 전투를 이끌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황산벌 전투라고 합니다. 이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이제 기벌포 전투라고 하는데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다음 줄에 있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황산벌 전투, 이것은 중요합니다. 바로 백제와 김유신의 신라군과 이건 사이에서 전투를 벌이고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서 백제 수도였던 사비성이 함락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의자왕이 항복을 한 다음에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당나라는 백제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웅진도도구라고 하는 것을 세워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원래 신라와 당나라의 약속은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차지하고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가 차지한다는 거였어요. 그거는 지금 뭡니까? 백제는 대동강에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밑에 있죠.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당나라가 홀라당 먹어요? 이것은 맹약 위반입니다.
그런데 당장 신라군이 당나라에게 저항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참은 채로 당시에 신라군은 다시 한번 바로 이 당나라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고구려를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연갱 소문이 살아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쳐들어갔었던 나당 연합군은 완벽하게 고구려군에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백제는 멸망했지만 고구려는 살아남게 되었던 것이죠. 자, 당이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세워 지배 시도인 줄.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구려를 침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되자 당나라는 백제의 옛 땅에다가 웅진도독부를 세운 다음에 일부의 군대만 남긴 채 나머지 군대들은 전부 다 당나라로 귀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나라의 세력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신라도 당나라에게 조금 좀 배신감을 느껴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당나라를 도우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서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백제 부흥운동 별표 1개 반. 자, 부흥운동에서는 동감 1번 바로 임존성이라고 하는 곳에선 빈칸을 넣겠습니다. 흑치상지. 흑치상지라고 한 사람이 임존성에서 들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왕족 출신이었던 복신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스님 출신이었던 도침이라는 사람이 같이 연합을 해서 주류성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백제의 성주들에게 들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모든 지역의 성주들이 전부 다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200개가 넘는 곳에 바로 이제 그 백제의 영토가 회복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는 70페이지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같이 참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개는 거의 백제 옛날에 있었던 대부분의 그런 영토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멸망했었던 백제가 다시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당시에 이들은 바로 동그라미 3번 왕자 부여풍, 백제 왕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왕자 부여풍이 당시에 일본에 친선차 가 있었던 상황에서 백제가 망한 거거든요. 근데 왕족들은 전부 다 당나라가 끌려갔지만 바로 부여풍은 여기 아직 있잖아요, 일본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자 부여풍을 백제에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 일본은 항상 백제에게 마음의 빚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백제가 망했어요. 근데 갑자기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더니 왕자 부여풍을 보내달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이 백제가 잘 되라는 의미에서 왕자 부여풍만을 보낸 것이 아니고 왕자 부여풍에다가 바로 일본의 군대를 3만 명 정도를 같이 합해가지고서 딸려서 백제 부흥운동에 참여하라고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동그라미 3번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일본 빈칸을 잡겠습니다. 일본의 지원군 파병.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사실상 무성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자, 그러자 이때 당시에 그만 지배계층들끼리 바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당시에 총 권력을 두고서 복신과 도침이 서로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러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복신이 바로 도침을 암살합니다. 죽이고 자기가 백제 부흥운동에 바로 모든 권력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비록 복신이 왕족이긴 했지만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진짜 왕이었던 부여풍은 이 모습이 굉장히 꼴상 나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랬던 것일까요? 왕자 부여풍은 바로 몰래 사람을 시켜서 복신을 당시에 제거를 해버립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백제의 여러 지역에서 들고 일어났었던 백제 부흥운동군들은 왕자 부여풍을 보고서 들고 일어난 게 아니고 복신과 도침을 보고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배층이 와해가 되고 그리고 전부 다 제거가 되게 되자 백제의 왕자 부여풍, 이 사람을 그다지 믿을 수가 없었었던 당시에 지방에 있는 백제 부흥군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틈을 바로 나당 연합군이 다시 한번 노리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들은 바로 백제가 다시 부활하면 다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또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서 당시 대검, 현재 금강이죠. 그때 당시에는 백강이라고 불렸는데 금강 하구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부역풍은 충분히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말에 의하면 당시에 군대 숫자는 부역풍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백강 앞에서 일종의 해전을 벌였는데 이 해전에서 바람이 잘못 불게 되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 바로 전략에 밀려서 이 백강 전투에서 바로 백제 부흥운동군은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왕자 부역풍은 어디로 도망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아마도 고구려로 도망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서 백제 부흥운동군은 어쩔 수 없이 실패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빈칸을 읽겠습니다. 백강전투. 이거 이제 실패하게 되었다고. 그 다음에 자 3번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원인은 정답 1번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계속해서 소모가 됐습니다. 비록 피해는 수나라와 당나라가 더 많이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침공했던 자리가 최고의 곡창지대였던 곳만 골라서 침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대표적인 전술 중에 하나인 청야전술, 즉 적들이 들어올 만한 곳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전술을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술을 시행하는 그동안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고구려는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당나라에 버텨서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독재자이자 권력자였었던 빈칸이 적혔습니다. 연개소문. 이 연개소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연개소문의 바로 카리스마, 지도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고구려는 똘똘 뭉치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연개소문도 신이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연개소문이 죽게 되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고구려 최고의 권력자인 망리지라고 하는 대망리지라고 하는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만 가지고서 이른바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연개소문의 아들들은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첫째 아들이 연남생이었는데 연남생이 바로 대망리지의 자리를 이어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남생이 국경선 근처에 있는 성주들을 많이 만나러 돌아다니면서 날 좀 잘 인정해 주시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던 과정이었어요. 수도는 잠깐 자기 동생들에게 맡겼던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일부 세력이 그 동생들을 꼬드겨 가지고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서 연남생을 대망리지의 자리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연남생에게 편지를 보내죠. 수도로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연남생이라고 한다면 수도로 돌아가겠어요? 딴 데로 도망가겠어요? 살려면 딴 데로 도망가야죠. 근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당나라는 신라인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연남생은 자기 동생을 응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연남생은 당나라에게 항복을 해요. 근데 당시에 당나라는 연남생이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예요. 지금 보시면은 국무총리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국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약한 점과 강한 점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저회계다 라고 생각했었던 당나라는 다시 한번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대군의 맨 선두에는 연남생이 섰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신라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침공하라고 명령을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당연합군이 다시 한번 구성해서 고구려를 칩니다. 고구려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공격을 최종적으로 막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평양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구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멸망에서는 연남생의 도움으로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방어선 돌파 그리고 평양 함락. 자, 연남생의 도움 밑줄
맨 마지막에 평양, 함락 밑줄. 하지만 고구려의 수도만 함락된 거지 고구려의 나머지 영토가 함락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이 거의 곧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건모잠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당나라의 대군을 물리치고 한성 재령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서 한성은 서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황해도 쪽에 있는 지명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한성 재령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고구려를 선포하고 당시에 멸망했었던 고구려의 왕족 중에 한 명이었었던 고한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래서 고구려의 부흥을 알립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고영무의 함정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건모잠이 왕족 고안승 혹은 안승이라고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안승을 왕으로 초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러 번의 싸움에서 당시에 고구려 부흥군이 이 당나라의 군대를 이겨요. 근데 여기서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시에 신라가 암암리에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왔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이 신라는 지금 현재 당나라가 계속해서 신라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야욕을 보였거든요.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항하기엔 좀 그러니까 당시에 고구려 부흥운동군을 암암리에 도와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고구려 부흥운동군이 나중에 당나라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주게 됨으로써 신라의 나름대로의 방파제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고구려 부흥운동군은 신라의 지원을 받아서 당나라와 열심히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당나라하고 싸우는 게 너무 무서웠었나봐요. 바로 이 안승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서 당나라와의 대전에서 대략적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승리를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었던 건모잠을 이 안승이 죽입니다. 죽이고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서 바로 신라에게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고구려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귀순을 하니까 바로 그 사람을 되게 높이 사가지고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왕으로서 이제 임명을 해줘요. 하지만 왕을 임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그 보덕국이라는 나라는 신라의 영토였던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고구려 부흥운동군은 얼떨결에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안승이 건모잠 제거 후 빈칸에 적겠습니다. 신라. 근데 이걸 시작으로 해서 고구려의 각 지역에서 바로 당나라에 저항하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당나라는 이것을 좀 회유 좀 한번 해보려고 당나라는 당시에 고구려인들을 대거 이제 당나라로 끌고 갔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고구려 쪽으로 돌려보내면서 자기가 데려갔었던 바로 이제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을 보내가지고 당나라와 옛날 고구려 있는 지역 근처에다가 작은 고구려국, 소고구려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고구려 인민들을 달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고 봤더니 보장왕도 주몽의 후예였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연개소문의 꼭두각시가 됐던 거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로 당나라에게 저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당시에 이 보장왕은 당나라에게 저항할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을 실제로 하기 일보 직전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만 당나라가 알아챕니다. 그러자 당나라는 이 소고구려국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었던 이 보장왕을 그대로 다시 한번 납치해가지고서 들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보장왕의 자손을 다시 한번 소고구려국으로 보내가지고서 거기에 왕으로 살아가지고 고구려 유민들을 나름대로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당나라에게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소고구려국은 나중에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 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었고, 밑줄 치겠습니다. 요동지역 중심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밑줄. 요동지역 중심으로 고구려 부흥운동 지속.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그리고 이 땅에다가는 바로 한양에다가 안동 도호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고구려의 옛 땅을 통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백제의 땅에다가는 바로 웅진도독부라고 하는 도호부 밑에 있는 행정구역을 설치해 가지고서 백제의 땅도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갑자기 당나라의 황제가 신라의 왕을 계림도독부라고 하는 관직을 내어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경주잖아요. 경주는 다른 말로는 계림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신라의 왕을 계림도독부로 임명한다. 이것은 곧 뭘 말하냐면, 보세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도호부 밑에 도독부가 있는 거라고. 백제 지역은 웅진도독부, 신라는 계림도독부, 평양에 있었던 안동도호부. 즉 신라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힘들이지 않고 당나라가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이 신라가 참고 있었던 서름을 터뜨려버립니다. 즉 나당 전쟁의 원인, 동그라미, 당이 맹약을 인간 밑줄.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웅진도독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고구려의 옛 땅에다가는 안동도호부, 안동도호부를 세우고, 신라의 땅에다가는 바로 계림, 도독부를 세웁니다. 계림도독부를 세운 다음에 통치기구를 설치해서 이 지역을 간접적, 직접적으로 통치하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반발이 드디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신라가 그래도 대놓고서 당나라에게 대항하는 것은 좀 무서워했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군을 몰래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결과적으로 실패했었잖아요. 그러자 동그라미 2번 이제는 아예 대놓고서 당나라에게 바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즉 군대가 얼마 존재하지 않았었던 바로 이 웅진도독부 지역의 중심지라 볼 수 있는 백제 옛 수도 사비성을 그대로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당나라 군을 전부 다 쫓아버렸어요. 물론 그때는 바로 옛날엔 적국이었었지만은 이 지역에 있었던 백제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백제인이라고 한다면 샬라 얘기하는 바로 중국인의 통치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약간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알아는 들을 수 있는 신라 사람들의 통치를, 말을 알아줄 수 있는 신라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마도 상대적으로 신라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백제인들이 이때 당시에 신라인들을 나름대로 도와주는 모습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신라인들은 바로 백제인들의 도움을 나름대로 받으면서 그들을 또 대접을 해주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사비성에서 당군을 축출합니다. 그리고서는 신라가 이제 당나라와 싸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뒷덜미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백강정투에서 나당 연합군과 그 다음에 왜군이 또 싸우기도 했었잖아요. 왜군 3만 명 전부 다 전멸당했어요. 이 때문에 바로 이 일본이 신라를 뒤에서 공격을 하면 신라는 쫄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관대하게 한번 회복을 하려고 신라 쪽은 당시 일본에다가 사신을 파견해가지고서 한번 관계 좀 해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이때 당시 일본은 거절했어요. 하지만 거절은 했어도 마음을 좀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당 연합군에게 바로 일본이 보냈었던 3만 명의 군대와 백제 부흥운동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항을 했지만 패배했잖아요. 다음번에는 바로 나당 연합군이 일본에 침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전국에다가 거대한 장성 같은 걸 쌓아가지고서 이들의 침략을 막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건 난데없이 갑자기 신라가 우리 같이 손잡자 뭐 이런 식의 사신을 보내니까 겉으로는 너희 적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쳤겠지만
내심 다행이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신라의 경우에는 바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도모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당나라가 대군을 동원해서 신라에 침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신라는 이들과 맞서 싸움을 벌이게 됐는데, 그런데 이 싸움에서 굉장히 큰 싸움이 두 번 있었거든요. 한 20만 명이 쳐들어왔었는데, 첫 번째 싸움이 이제 매소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예요. 이 매소성 전투에서는 20만 대군이 신라로 침공을 했어요. 신라를 침공해서 매소성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기마병은 바로 탱크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반 병사는 일반 소총을 갖고 있는 병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탱크하고 일반 소총을 갖고 있는 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탱크가 이기죠. 그러니까 기마병이 바로 보병이 이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그리고 또 기병이 주력이었었던 당나라의 군대가 매소성에서 이제 주둔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신라군은 당나라 군대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20만 명을 공격하러 가는데 신라의 정예군 3만 명이 쳐들어갑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신라군이 완벽하게 대승을 거두고 이때 당시에 매소성을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싸움에서 신라군이 스스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싸움을 벌이기 직전에 매소성에 들어와 있는 당나라의 군대가 후퇴할 수 있는 통로에다가 거대한 통나무들을 전부 다 쓰러뜨려놔요. 다 쓰러뜨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을 공격해가지고서 이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가 패배합니다. 패배하게 되니까 그들은 이제 후퇴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말 타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길가에 전부 다 통나무가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통나무가 쓰러져 있는 길을 말 타고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할까요? 걸어가는 게 더 편할까요? 당연히 걸어가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가지고서 당나라 군대의 상당수는 당시에 말을 버리고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말들이 버려졌겠죠? 말들이 버려지다 보니까 버려졌던 말들 몇만 필들이 전부 다가 신라 군대의 것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승리를 거둬요. 이러자 당시에 열받았었던 당시의 당나라는 고구려 멸망에 가장 커다란 군무를 세웠던 장군 중에 한 명이죠. 서린기 장군을 시켜가지고서 이번에는 해안가 지역으로, 옛날 금강이라고 볼 수 있는 기벌포라고 하는 곳으로 수천 척에 해당하는 배를 끌고 와가지고서 신라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자 신라는 바로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들이 상륙을 한 다음에 싸우는 것보다는 바로 상륙하기 전에 이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라도 나름대로 이제 배들을 이끌고 가가지고서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숫자상으로 확실히 당나라의 군대보다는 신라의 군대가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초반의 싸움에서는 신라군이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라군은 화랑정신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정말로 당시에 이 당나라의 수군을 끝까지 밀고 넣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질려버렸었던 당나라의 수군들은 상당수가 불타고 물에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내죠. 이것이 바로 육지에서는 매소성 전투, 바다에서는 기벌포 해전 혹은 기벌포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당나라가 침공하는 것을 일단 막아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끝은 아니었어요. 당나라는 이 신라를 다시 한번 침공을 하려고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출동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티베트 지역에, 당나라 서쪽에 있는 티베트 지역을 하나 통합했었던 그런 티베트 지역의 나라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왕이 바로 송첸칸포 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송첸칸포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들이 바로 티베트 지역에 있는 군대 1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서 당나라의 서쪽에, 특히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이 여기 있는데 바로 당나라의 서쪽을 연을 쳐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수도하고 너무 가깝고 두 번째 이 길은 당나라가 매우 중요시 여기는 바로 비단길, 실크로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서 동서양의 교역에서 많은 이익을 당나라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땅을 뺏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익을 바로 다 뺏기게 되는 거니까 당나라는 어쩔 수 없이 신라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쳐들어왔었던 바로 손첸캄프 왕의 군대를 막는 데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얼떨결에 신라는 바로 이 티베트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먼저 기록과 싸움으로 대승, 그러면서 당군을 축출하게 됩니다. 근데 신라는 일단 욕심은 부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당나라가 힘이 센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당나라 니네는 약속을 어겼지만 우리 신라는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애초에 약속이었었던 바로 무슨 강? 여러분들 바로 대동강. 대동강의 남쪽은 신라가, 대동강의 이북은 당나라가 간다라고 약속했었죠. 바로 그 대동강까지 영역으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통일신라를 구축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다만 빈칸을 적겠습니다. 대동강. 자, 그렇다면 이 신라의 삼국통일의 한계는 뭡니까? 딱 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과서에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긴 있지만 우리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되게 답답한 일이죠. 백제도, 가야도, 신라도, 고구려도 전부 다 우리 민족인데 결과적으로는 신라가 남원을 통합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민족이 차지했었던 이쪽 땅을 당나라에 넘겨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에서는 동그라미 1번 별표 2개입니다. 통일전쟁의 외세인 빈칸을 적겠습니다. 당을 이용했다고 하는 측면. 동그라미 2번 대동강 이북, 대동강 이북, 대동강 북쪽, 이 대동강 이북 지역의 고구려 땅을 완벽하게 상실했다는 점에서는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 동그라미 두 번째 다이아몬드에서는 삼국통일의 의의,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고구려 및 백제 유민과의 협력으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자주적 통일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백제, 신라, 고구려가 싸움을 벌였지만 신라가 백제 옛 땅을 되찾을 때는 백제 유민들의 도움을 받았고 신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할 때는 고구려 유민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고구려 구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신라가 또 도움을 주기도 했었잖아요. 바로 그것의 결과 대동강 이난이긴 하지만은 바로 나중에 가서는 자주적으로 자력으로 당나라와의 군대와 싸움을 벌여가지고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민족 최초의 통일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여러 개의 나라로 갈려지게 되는데 이 다음부터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하나 혹은 2개 정도에 해당되는 나라가 이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동그라미 2번. 민족 최초의 통일. 동그라미 3번은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바로 이 신라 사람들은 이 시대로 오게 되면서 옛날 고구려와 백제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의 민족이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른바 민족의식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민족의식이 완성된 것은 일제시대 때 3.1운동에 가서야 완성이 돼요. 하지만은 이 민족의식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 민족 형성의 계기. 동그라미 4번 그리고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문화가 좀 토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신라가 첫 번째 상업 세력이었던 가야를 제압하고 두 번째 백제를 제압했으며 세 번째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도 장악을 합니다.
백제는 화려한 문화로 유명했었고, 그리고 고구려의 경우에는 웅장하고 담대한 그런 성격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신라가 그런 고구려의 문화를 신라, 토속적인 문화 성격의 신라가 차지하게 돼요. 그러자 이후에 약 100년간 신라는 그때까지 이후에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구성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문화의 성격이 토속적이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련됐어요. 그리고 화려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웅장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것을 말이 되게 만들었었던 나라가 바로 이 통일신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